이렇게 저희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참여 예산이라는 특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그런 주민총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의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급공사에 대한 주민 참여가 우리 구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여 예산 사업은 100%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참여 예산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관계는 동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되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자치회가 이 역할을 인계받아서 좀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관련된 감독 조서 사례입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으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준공금이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주민총회와 상관없이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현재는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협치 체크리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준비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민간의 역할에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위원회라든지 관련 단체 또는 TF 등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표가 바로 주민 참여를 좀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아까 위원회 3개의 시민위원회 중에 구정평가위원회가 담당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정평가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고요.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특정한 경우에 행정부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한 사업, 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주민제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나오시면 참여예산 모니터링에 대해서 집행관리 카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거의 연말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집행관리 카드에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되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은 이렇게 예산의 편성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를 거쳐서 다시 이것들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고 수용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참여예산 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저희 은평구의 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는 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 활동이 주민 참여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민 참여는 밑으로부터의 참여인 거죠. 자치분권적인 밑으로부터의 참여이고 직접민주주의 그런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란 관점에서 보면 은평구는 과제 형태의 제안이고요. 서울시는 협치와 일반 제안 형식의 그런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정말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은 결국 정책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정부, 광역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 또 이 사업들, 이 과제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펴서 정말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한방의 것들이 제안서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안서 작성 방식과 그리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실현된 다양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참여예산 학교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박순호님 네,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참여예산 학교는 지금 이제 주민참여학교로 명칭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말 그대로 참여예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의 참여예산위원회 특징과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 기법, 또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까지 들어있고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정책 제안서 작성 방식에 관한 것들도 좀 같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 안에서는 또 주민자치회 교육이 별도로 있긴 있을 건데요. 그 주민자치회는 동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주민참여학교는 은평구 안에서의 주민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은 넓은 의미에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지역구와 비교해서 주민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이 그 참여 비율은 높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는 지금 주민참여제가 시행된 지 10년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역량이 높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지혜로운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이전의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치적은 이렇게 묻어버리고 새로운 방식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넘어오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이 바뀜과 상관없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롯이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민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활동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학교를 통해서 내가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거지 누구는 꼭 와야 돼요 라고 해서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혜택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15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은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많고 매월 열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회 수당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수당과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는요 분기에 1회, 반기에 1회를 하는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은 예산이더라도 회의를 적게 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회의비가 좀 높겠죠. 근데 저희는 매월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2만 원밖에 책정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전년도에 올해 2020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자라는 그런 위원회 의견을 행정에 좀 전달을 했고, 행정에서 그걸 최대한 좀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3만 원으로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1년에 2번 모이는데 뭐 거기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냥 교통비와 식비 정도로 제공한다. 그냥 그런 정도로 지금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와 현재 크게 바뀐 점이 있을까요? 요거는 위원회의 구성은 바뀐 게 없고요. 다만 위원회의 구성 중에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체로 이제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정리가 됐고 이것들을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 중심의 제안에서 과제 중심의 제안으로 바뀐 것, 그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심의 제안으로 가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들 그리고 소위 좀 인기 있는 사업들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 좀 표현해서 이게 좀 제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과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제 중심 안에서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 보다 그 사업적으로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방식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좀 더 결핍이 심한 지역에 그런 지역과 또 장소, 사람 이런 곳에 집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은 예산의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달라지나요? 네.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까지는 16억의 예산이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은 3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의 이제 의견을 좀 구청장님이 좀 반영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매년 3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위원회는 굉장히 다양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도 각 대상에게 골고루 쓰여지고 있나요? 네. 주민참여위원회가 이제 아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행정소관부처 표를 아까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쪽에서 이렇게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사업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의 예산은 구민 전반에게 골고루 쓰이긴 합니다. 다만 아마도 복지 쪽의 예산이 비중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각 대상에게 골고루 쓰여지고 있나요에 대한 답변보다는 매년 연말쯤 되면 그 다음 해에 대한 예산 확정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공표되고 나옵니다. 그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편중되고 또 어느 방향에 내년도에는 어디에 집중하고자 하는지를 보시면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안의 흐름도 좀 더 이렇게 깊게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제 위원회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투표할 것 중에 이런 것이야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참여율을 좀 제고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진다니 신기하네요 라는 말씀도 있으셨네요. 이거 카톡 화면을 보셨으면 더 신기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짧게라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은평구는 자치단체 홍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이렇게 타 시군이나 도에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또는 자치박람회 같은 데서 또 사례 발표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여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 이렇게 홍보하고 연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더 다른 자치단체는 일부러 하지 않고 그거를 좀 더 뛰어넘으면 사실 시간적인 세이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이 다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례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어떻게 선발하나요? 네, 동참여예산위원회는 선발 과정이 아니라 참여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올해 후반부터는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고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실 경우에도 6시간 교육이 있는데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되시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서 50명의 위원을 선출을 하고요. 그 50명의 위원이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동참여예산위원회에 이렇게 배정되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주민세 환원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의 사업을 발굴하시고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다르게 내년부터는 주민세 환원분이 이게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참여예산 사업비는 자연스럽게 같은 위원회가 아닌데도 주민자치회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추첨에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은평구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네. 본 예산에 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경은 사실은 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과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3만 원 좋으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으셨던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는가요? 네. 이게 사실 주민분들이 오지 않으시면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이라는 이 제도가 결국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는 되게 일찍부터 우리 구의 시민사회가 열심히 이렇게 좀 움직여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고요. 그 성숙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주민참여가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결합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민참여 학교라든지 예산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하더라도 4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희망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희망을 하는 한도에서는 4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 주셨다고 하면 그게 위원회 활동이 끝나셔도 이게 참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섭섭한 감을 많이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학교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른 분들에게 누구도 좀 그런 활동에 좀 열심히 좀 참여 좀 해봐 라는 이런
안내도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그 질문 주신 내용은 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생각나시면 다음 시간에 미리 또 좀 메모 미리 안내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적절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와 그리고 또 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하시면 좀 좋은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평구의 참여예산 관련된 과정도 좀 이해하고 있지만 서울시 시정협치형에 관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제안을 했고 저희 활동 분야랑 상관없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제안자로서도 좀 참여했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느꼈던 내용들과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서울시 그 제안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음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첫 그 유튜브 온라인 방송인데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